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이 노래가 좀 익숙하죠? 요즘은 리메이크가 많이 돼서 젊은 세대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아주 추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노래죠. 조덕배의 꿈에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입시 준비할 때 아마 이 곡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제 생각나는 이벤트가 있는데 조덕배 씨가 아마 2009년인가요? 위사리로 공연을 가시다가 운전하다가 아마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 옆에 계신 부인에게 얘기해서 이제 병원을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뇌출혈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좀 회복이 그래도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치료와 이렇게 재활 치료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걸 봤는데 반갑더라고요.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나는 못 뜨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세미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이 세미원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동양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주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마도 연꽃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꽃은 수질 정화에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 한강물을 정화하는데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오염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물만 오염되는 게 아니죠. 우리 피도 혈액이 오염이 될 수 있죠. 의학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요소를 위험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를 오염시키는 위험인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맥경화죠. 흐르는 강물에 녹조가 끼면 강의 흐름을 막는 것처럼 흐르는 혈관에 녹조가 끼게 되면 혈관의 흐름을 막게 되는데 이렇게 혈관에 끼는 녹조를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조덕배 씨의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조덕배 씨가 걸린 뇌출혈이 바로 혈관 흐름에 장애가 생겨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아주 위험하죠. 뇌출혈은 뇌혈관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뇌혈관 장애죠. 뇌졸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하고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암, 심장병, 폐렴, 그 다음으로 네 번째 흔한 사망 원인이 됩니다.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뇌졸중을 현대의학이 알아낸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400여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뇌졸중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1620년경에 와서야 시신의 부검을 통해서 뇌에서 출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미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뇌 혈류를 공급하는 주된 혈관인 것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혈관이 터져서 혈액 공급이 중단된 것도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혈류가 막혀서
뇌혈관이 중단된 것도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이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약에서는 예로부터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표현을 해왔었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까지도 뇌졸중으로 볼 수 없는 질환까지도 중풍이란 광의적인 표현에 포함시켜서 애매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현 시대의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졸중은 오늘날에는 진단과 치료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심각한 후유증 없이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환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뇌졸중이 무엇인지,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과 머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대동맥궁에서 시작합니다. 앞쪽에는 좌우 경동맥이 위치하고 뒤쪽에서는 좌우 척추동맥이 위치합니다. 경동맥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경동맥 초음파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동맥경화증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총경동맥은 목 밑부분에서 두 개의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외경동맥으로서 얼굴과 두피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내경동맥은 두개골 안으로 이어져서 대뇌동맥과 연결됩니다. 내외경동맥이 나누어지는 부위에서 동맥경화증이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뇌동맥은 앞쪽으로는 내경동맥으로부터 뒤쪽에서는 척추동맥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습니다. 내경동맥은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한 척추동맥으로부터 오는 뇌기저동맥과 만나서 서크로빌리스, 즉 대뇌동맥 고리를 형성합니다. 뇌동맥은 혈액을 공급하는 뇌 부위가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 병변 위치와 원인 혈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뇌졸중과 뇌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출혈뇌졸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뇌 혈관이 막혔다가 회복되는 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넓게 허혈뇌졸중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허혈뇌졸중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뇌혈류가 줄어들거나 중단되면 뇌 조직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손상되어서 괴사에 빠진 뇌 조직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을 허혈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허혈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의 8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의 대부분은 혈전이라고 하는 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혈액 응고는 우리 몸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지혈작용을 하고 또 혈관들이 회복되는 것을 돕는 매우 유익한 과정이죠. 그러나 혈관 안에서 혈액이 응고되면 혈액의 흐름을 막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출혈뇌졸중이란 뇌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열되고 이렇게 출혈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뇌졸중이죠. 전체 뇌졸중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혈관이 출혈을 일으키면서 해당 부위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또 뇌신경이 손상될 뿐만이 아니라 혈액이 뇌 속에 이렇게 고이면서 뇌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손상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일괄성 허혈 발작은 처음에는 뇌졸중과 같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저절로 소실되고 뚜렷한 장애를 남기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작은 뇌졸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만 명의 일과성 허혈 발작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은 가까운 장래에 급성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는 경고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경험한 환자들은 현재 증상이 자연적으로 없어져서 불편한 것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뇌졸중은 조덕배 씨의 경우처럼 심한 증상이 생기게 돼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덕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발생 직후에는 별 증상이 없어서 무심코 지나쳤다가 뇌졸중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나서야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병원을 찾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지러움이나 치매 같은 다른 심정과적인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뇌 촬영을 통해서 뇌경색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는 부위에 따라서 각 영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혈관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손상된 뇌 위치와 범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는 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러움증, 그리고 심한 두통,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뇌졸중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게 되면 CT, MRI, 혈관 조영술, 심장 또는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부정맥 검사 등을 통해서 뇌졸중 발병 여부를 알아보는데요. 심방세동 같은 심장 부정맥이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에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거나 갑자기 마비가 생기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의 뇌졸중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고자나 가족이 직접 환자를 이송하는 것보다 119에 의해서 이송하는 것이 이송 도중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가 있고 전문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동맥경화증이나 이것 때문에 생기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뇌 조직은 심장이나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이식이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한번 괴사에 빠지게 되면 이전 상태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뇌졸중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뿐인데요. 의사들의 주된 관심도 뇌졸중의 효과적인 예방에 있습니다.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는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미 과거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뇌졸중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 인자가
잘 밝혀져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위험 인자죠. 왜냐하면 이 질환들은 우리 혈관을 오염시키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흡연, 지나친 음주, 비만처럼 잘못된 생활 습관도 뇌졸중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인 사람은 고혈압과 당뇨병, 콜레스테롤의 발생 빈도가 높아서 동맥경화증에 매우 취약한 혈관을 갖게 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고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인해서 혈중 카테콜라민이 증가하게 되고 동맥경화증이 유발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정상적인 혈관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의 오염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는 위험 인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미 잘 알려진 위험 인자를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80% 정도의 뇌졸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졸중의 가장 좋은 치료는 철저한 예방입니다.